구두를 닦는 가난한 아이가 갑자기 손님에게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 어디서 났어요? 우리 아빠 거랑 똑같은데. 나이든 할아버지는 더러운 아이의 말을 그냥 무시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구두나 닦아라. 하지만 노신사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자신이 아는 누군가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땐 몰랐습니다. 이날의 만남으로 자신이 아이한테 무릎 꿇게 될 날이 올 것이란 것을요.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본격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명동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의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강서후, 이 아이는 손님들의 이름과 취향을 모두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오늘도 무광으로 해드릴까요?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우는 정성스럽게 구두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그것처럼 세심하고 정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서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이 소녀는 명동에서 소문난 구두닦이였습니다. 회사원부터 상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모두 그의 단골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우를 모두 안타깝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엄마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아픈 어머니의 존재가 서우가 힘든 일상을 지탱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서우는 늘 그렇듯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습니다. 온몸에서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구두 좀 닦아주겠나?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어서 앉으세요. 노신사가 의자에 앉자 서우는 평소처럼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탈리아 수제 구두였습니다. 브랜드부터가 평소 접하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우는 조용히 구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신사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금빛이 서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시계였습니다. 서우의 손놀림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시계의 케이스에 있는 미세한 흠집, 시계줄 연결부의 특별한 문양, 크라운 옆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솔질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시계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스 모서리 부분에 있는 아주 작은 흠집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서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구두 닦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고맙네. 노신사는 구두값을 건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 없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서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금시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그 금시계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미세한 흠집과 문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초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우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무언가를 상기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틱톡 틱톡. 서우는 결국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궁금증도 해결해 주셨을 텐데. 서우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금시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우는 평소처럼 명동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그 금시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었고 어머니의 약값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어제 그 노신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고급 코트를 입고 같은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서우의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서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닦아주게. 노신사는 어제와 똑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 시계에 대해서. 서우는 정성스럽게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신사의 손목을 힐끔거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금시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흠집, 특별한 문양,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용기를 낸 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 금시계 어디서 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노신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콧잔등에 주름이 잡히며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칼로 베는 듯한 어조의 서우는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예뻐서 그만해. 구두나 제대로 닦아. 노신사는 말을 자르듯 밀어냈습니다. 서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서우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구두에 광을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낼까?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골 손님 오세진 경이었습니다. 그는 서우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 노신사와 서우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특히 서우의 창백해진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가 구두값을 던지듯 건네고 가버린 후 오세진 경위가 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졌는데 괜찮니? 아, 경위님. 네, 괜찮아요. 서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그래? 오세진 경위는 경찰관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서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시계가 예뻐서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는데 화내시더라고요. 시계? 네, 금시계요. 정말 예쁜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오세진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시계에 대해 물어본 것뿐인데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서우는 다시 구두 닦기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시계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노신사의 차가운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우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강지연은 병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다, 서우야. 너는 오늘 장사 잘 됐니? 네, 그런대로요. 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금시계 가지고 계셨나요? 강지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오늘 손님 중에 정말 예쁜 금시계를 찬 분이 계셨거든요. 보니까 뭔가 익숙한 것 같아서요. 강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하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우야, 네, 아버지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너무 복잡해. 그 말과 함께 강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신사의 차가운 반응, 어머니의 애매한 대답, 그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그 금시계의 이미지까지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틱톡 틱톡.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더욱 강하게 서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우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와 관련된 무언가가.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알기 어려웠죠. 그날 밤 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그 금시계의 이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우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 모르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서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우는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신분증, 해외 출장 때 찍은 사진들, 각종 서류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우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시상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손목에 금시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우는 사진을 들고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케이스의 미세한 흠집, 시계줄 연결부의 특별한 꽃무늬, 크라운 옆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까지 모든 것이 노신사가 찬 시계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서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시계는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모르는 노신사가 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우야, 뭐하고 있니? 서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지연이 잠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시계, 아버지 시계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두 닦아드린 손님이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강지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서우에게 다가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던 강지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아라, 서우야.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강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서우를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아버지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강지연은 서우에게 아버지 강민호가 태경건설 해외사업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중동 지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 업무와 프로젝트 조율이 그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 세계는 늘 칼끝의 균형 위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업들이 끼어들고 계약 하나에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가족을 위해 그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특별 성과 보상으로 그 금시계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시계를 소중히 여겼는지 강지연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파견 중 의문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 과오나 불의의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강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회사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시계를 회사 자산이라며 가져갔습니다. 유족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힘없는 유족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니? 강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회사에서 가져갔다니. 그럼 지금 그 노신사가 차고 있는 시계는 분명히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회사 사람들 중에 왜 오늘 구두 닦아드린 그 손님 혹시 태경건설 사람일까요? 강지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큰 회사와 맞서봤자. 아니에요, 엄마. 서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계예요. 분명히 아버지 것이라고요. 하지만 강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낸 보고서나 매일 같은 증거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 컴퓨터와 자료들을 모두 회수해갔기 때문입니다. 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까지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이 서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강지연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계속되더니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우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강지연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서우는 어머니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해결하겠다고. 그날 밤 서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초침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간 사이 서우는 명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태경건설 본사는 서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이곳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서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학생,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나가야지. 죄송하지만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을? 너 같은 애가? 농담하지 말고 얼른 나가. 하지만 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뭐라고? 경비원이 당황했지만 서우는 로비 한쪽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서우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서우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경비원은 몇 번이나 서우를 내보내려 했지만 서우가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서 있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만 계속 감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마침내 비서실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비에 너무 지저분한 꼬마가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회장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 말을 듣고 내려온 사람이 윤상우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해외 사업 일정과 문서의 흐름을 옆에서 모두 지켜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윤 과장이 로비로 내려와 서울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또렷한 눈빛이 누군가를 강하게 연상시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강민호를 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턱선까지. 윤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서우는 윤 과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었구나. 윤 과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여기선 안 된다. 윤 과장은 CCTV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건물 밖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 윤 과장은 서우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후 그는 서우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우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넌 강민호 씨 아들이지? 서우가 놀란 표정으로 윤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너 아버지 알았어. 눈이 똑같거든. 윤 과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우에게 아버지 강민호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윤 과장은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해외 사업의 실상을 모두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서우의 아버지는 현지 장관 비서실부터 군 연락선까지 몸으로 뚫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건설은 전쟁터야. 정체불명 기업들이 끼어들고 계약 한 줄에 목이 날아가는 곳이지. 윤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서우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우는 조심스럽게 금시계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시계예요. 그런데 어제 회장님이 똑같은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윤 과장이 사진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특별성과 보상으로 받은 시계였고 그의 죽음 후 회사에서 회수해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집에서 찾았어요. 왜 회장님이 아버지 시계를 차고 계신 거예요? 윤 과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더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 일단 돌아가라. 윤 과장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해야 할 일이다. 그는 망설이다가 서우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때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윤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윤 과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약속을 지킬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우는 명동거리에서 평소처럼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 과장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가 건넨 희망적인 메시지가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노신사였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서우의 자리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실을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노신사는 여느 때와 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우는 정성스럽게 구두 닦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우는 구두에 광을 내면서 노신사의 손목을 힐끗 보았습니다. 역시 그 금시계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와 똑같은 그 시계가 말입니다. 용기를 낸 서우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찍은 그 사진, 금시계가 선명하게 보이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이 시계, 아버지에게 특별 성과로 주어진 시계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빠 해외에서 위험한 일 시켜서 죽었다면서요. 회장님이 우리 아빠한테 어려운 일 시킨 거 맞죠? 순간 노신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만해. 노신사의 목소리는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얘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돌아가라. 서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똑같은 시계예요. 이 흠집이랑 문양까지. 그만하라고 했잖아. 노신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서우는 얼굴이 하얘지며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구두값을 거칠게 던지듯 건네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부당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세진 경이었습니다. 그는 서우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 노신사와 서우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특히 서우가 내민 사진과 그에 대한 노신사의 과격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졌는데 괜찮니? 오세진 경위가 서우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경위님, 서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나 방금 대충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오세진 경위는 경찰관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우는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의 금시계, 아버지의 사진, 태경건설에서의 일, 어머니가 들려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오세진 경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서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경찰관으로서의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오세진 경위가 중얼거렸습니다. 꼬마야, 이게 다 사실이니? 정말 확실한 거야? 이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란다. 네, 정말이에요. 시계는 집에 있었던 게 명확하고요. 사진도 있고. 엊그제 저 회사 1층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가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해줬어요. 서우가 다시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자 오세진 경위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시계와 노신사가 찬 시계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일단 이 이야기는 나한테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네. 그런데 경위님이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오세진 경위는 파출소에서 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우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태경건설의 해외 사업, 강민호의 의문사, 회사의 시계 회수 등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세진 경위는 상급자에게 내사 착수를 보고했습니다.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서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윤상우 과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낸다. 외부에 함부로 공유하지 마. 때가 있다. 서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 과장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곧이어 음성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서우는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었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배경에서는 여러 소음들이 들렸습니다. 어제 정부 관계자와 만난 이후로 미행이 시작됐다. 이상하다. 여지껏 중에서 가장 심하고 복잡하다. 무슨 일이 꼭 벌어질 것만 같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계약 성사 못 시키면 난 끝난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고민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속적이었고 무언가 급박한 상황에서 녹음된 것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우는 이어폰을 빼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불안감 역시 여전했죠. 과연 이 음성 파일 하나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오세진 경위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가 들려준 이야기와 윤 과장이 보낸 음성 파일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형사사건의 냄새가 났습니다. 경위는 상급자에게 내사보고서를 올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태경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우가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세진 경위는 서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우야, 오늘 밤에 파출소로 와. 중요한 일이 있어. 네, 경위님. 그날 밤 서우는 파출소 뒤편에 있는 조용한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녹음 장비와 각종 증거 보관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세진 경위와 함께 다른 형사 한 명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우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을 정식 증거로 만드는 거야. 오세진 경위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잠깐만 맡길게. 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내 폰에 그대로 둔다. 복사 시각을 기록하고 해시값으로 동일성을 확인해서 나중에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거야.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형사들은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음성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복사 과정 전체가 녹화되었고 시각과 파일의 크기, 해시값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해. 다른 형사가 서우 앞에 종이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파일을 받게 되었는지, 언제 받았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적어줘. 서우는 신중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경건설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던 경위, 윤상우 과장과의 만남, 카페에서 나눈 대화,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과정, 그리고 음성 파일을 받은 정확한 시각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 파일은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부디 조심히 다뤄주세요. 서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책임지고 지킬게. 오세진 경위가 서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증거 보관용 USB에 파일을 옮기고 복제 및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우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수사팀은 한남동에 있는 노태경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말입니다. 고급 주택가의 대저택 앞에 경찰차들이 줄을 서자 동네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팀장이 영장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택 안은 그야말로 궁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금식의 특별포상 관련 문서, 해외 로비 관련 자료, 그리고 강민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었습니다. 회장의 서재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의 지급 대상자 명단, 해외 대관 업무 관련 문건, 그리고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 기록들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노진우 부사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노진우는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문서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부 관련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언론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경건설 회장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각 방송사의 속보로 나갔습니다. 태경건설 노태경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로비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명동에서 구두를 닦고 있던 서우도 상인들이 모여서 TV를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태경건설이 난리 났네. 회장 집까지 뒤졌다는데. 상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서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우는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강지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엄마, 이제 아버지 일도 밝혀질 거예요. 서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은 지 사흘 후 태경건설 본사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노태경 회장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태경건설 본사 로비에 임시로 설치된 기자회견장에 노태경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노 회장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노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로비 정황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즉시 전면 중단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인정과 사과였습니다. 노 회장은 계속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강요받던 직원들을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라인은 전수조사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고 강민호 씨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노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강민호 씨가 살아계셨다면 받았을 월급 10년치와 별도 유족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회수해간 금시계도 원래 주인의 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까지 언급한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편 노진우 부사장은 그날 오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 사업에 실권을 쥐고 있던 그는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은폐와 압박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마침내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노 회장은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권력의 침묵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런 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금시계 지급 기록과 포상 체계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명동의 상인들도 TV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서울을 아끼던 상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꼬마가 정말 해냈구나. 진짜 대단한 애야. 상인들은 서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작은 구두 닦기 소년이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진실을 밝혀낸 것에 감동했습니다. 서우는 그날 일찍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강지연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엄마,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서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톱 기사는 당연히 태경건설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연신 관련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태경건설 노태경 회장이 오늘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불법 로비를 전면 중단하고 해외 파견 직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문사한 직원의 유족에게 구체적인 보상을 약속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들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사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하네. 저 꼬마 구두 닦기에 정말 대단하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보는구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서우의 용기를 칭찬하고 노 회장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세진 경위도 파출소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우야, 뉴스 봤지? 네, 경위님. 정말 잘했어.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서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 경위의 말에 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상우 과장도 회사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초침 소리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위로하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지연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태경건설에서 약속한 지원금이 먼저 들어와서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서우는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괴로운 초침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심박이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고 의사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오후 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노태경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들고 조용히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회장님. 서우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강지연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노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편히 계세요. 제가 찾아뵙는 게 맞습니다. 노 회장은 꽃다발을 창가에 놓고 서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노 회장이 작은 상자를 서우에게 건넸습니다.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토록 찾던 아버지의 금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주인의 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사망 직후 회사가 회수했던 건 제 책임입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다시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아버지와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돌아왔어요. 서우가 중얼거리자 노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강지연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분이 회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늦게나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지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정과 사과였습니다. 노 회장은 병실을 나가기 전에 서우에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을 잊지 마라. 네, 회장님. 며칠 후 서우는 명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두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었던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우야, 우리 영웅이 왔네. 상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우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세진 경위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야. 경위가 서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절차로 완성되는 거고 우린 계속 지켜나가야 해. 네, 알겠어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윤상우 과장도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움직였어. 정말 고마웠다. 과장님도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서우의 대답에 윤 과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우는 이제 정식으로 학교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이 없어졌고 태경건설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 명동 그 자리에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상인회에서 서우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구두닦이 소년이 이뤄낸 기적을 기억하는 표시였습니다. 한 달 후 노진우 부사장은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경건설의 해외 로비 라인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서우는 가끔 아버지의 금시계를 꺼내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시간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집에서 숙제를 하던 서우에게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곳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고 엄마도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미소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느꼈습니다. 명동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두닦이가 서우가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여전히 강민호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늦어질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소년의 용기가 거대한 부정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듣는 이들의 가슴에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이라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작은 구두닦이 소년의 용기가 거대한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언젠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서우처럼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